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면서 2,000명 증원 계획에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친문의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친명계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패하는 등 원외 친명 인사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올드보이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전통적 강세 지역에 지원한 이른바 국민 추천 후보 면접을 진행해 오늘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례 위성정당에 기호 4번을 주기 위해 현역 비례의원 8명을 제명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전쟁의 주도권은 러시아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미우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등 중부와 경북 지방의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정부는 환자 곁을 떠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공동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울산의대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각각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뒤 동참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입니다. 만약 공동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다면 제출 시점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먼저 결정한 오는 18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 재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건데 정부는 명분 없는 집단 행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병원을 떠난다면 지금의 비상 상황마저 유지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물밑에서 대화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며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연일 어이없는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팽팽한 의정 갈등 속에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을 예고하자 중증 환자 단체가 교수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연합회 측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중증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게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교수협의회가 정부에 제안한 대안에는 의료계의 주장만 담겨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조사 일자와 방식 등을 놓고 수사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협 측은 경찰이 윗선의 지침에 따라 체포영장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그러나 불과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임 회장 측은 수사팀이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언행을 이어갔고 출석 일정 조율조차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비난한다고 유감을 표하자 임 회장 측은 경찰과의 통화 내용까지 언급하며 맞섰습니다. 통화 녹취록을 보면 수사팀은 지침이 있어 날짜 조율은 어렵고 특정한 날짜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출석일을 놓고 임 회장 측 변호인과 경찰 사이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게 같은 날에 소환하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윗선의 지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소환 조사받은 노한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용산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SNS에 올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의협 관계자들 반발이 이어지면서 신속하고 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윤익은 경찰청장의 예전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윤 청장은 법적 절차를 거친 뒤에도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이른 시일 안에 체포영장까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미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던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각각 다시 소환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친명계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패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의원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전 의원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라고 조롱했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은 친명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서 박용진, 송갑석 의원 등 현역평가 하위 20%에 속한 비명계 의원들이 감산 불이익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했는데 전 의원도 결국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천 서구병에선 이재명 당대표실 차장 출신 정치 신인 모경종 후보가 현역 신동근 의원과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을 제쳤습니다. 인천 서구병 지역구입니다. 모경종 후보가 1등입니다. 지역구 경선 막바지까지 비명계 현역 의원 약세, 친명 원외 인사 강세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중량감 있는 이른바 올드보이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선 현역 윤재갑 의원과 경쟁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공천장을 받았고 전북 전주병에선 정동영 전 의원이 현역 김성주 의원을 꺾고 본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거구 조정 여파로 이웃한 지역구 동료 의원끼리 경쟁했던 서울 노원갑 경선에선 사선 우원식 의원이 재선 고용진 의원에 이겨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부천갑에선 현역 김경협 의원이 탈락하고 서영석 의원과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기 평택갑 홍기원,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안호영, 전남 여수갑 주철현 의원 등은 총선 후보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지역구 공천심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 5곳에 지원한 국민추천 후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갑과 을, 대구 동군위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5곳에 공천을 신청한 180명 가운데 서류 평가를 통과한 일부 지원자를 비공개로 불러 대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종 후보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대책위를 꾸리고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한 여야가 이른바 한강벨트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꼽히기 때문인데 인접한 하남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예정이 없던 게릴라 지원 유세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동작을을 또 찾았습니다. 여당 중진 인사인 나경원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류삼영 후보를 이틀 연속 직접 치켜 세우며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류삼영 후보는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정권에게 탄압받았습니다. 한강에 인접한 동작구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등과 함께 중도 부동층이 밀집해 서울 표심의 바로미터로 불립니다. 4년 전 총선 때는 용산을 제외한 한강벨트 내 모든 선거구를 민주당이 석권했는데 국민의힘은 서륙을 벼르고 있습니다. 어제 별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선거 전략 구상에 전념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이 지역 탈환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힘있는 여당 후보의 지역 발전론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모두들 한강벨트가 중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는 것부터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생각하고 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벨트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표심 경쟁은 동작 외에 다른 지역구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윤희숙 후보의 여전사 맞대결이 성사된 중성동갑과 박성준, 이혜훈 후보가 본선에서 붙게 된 중성동을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여야의 상징성 있는 인물이 나선 경기 하남갑 역시 한강벨트 공방전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추미애 후보와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거론되는 이용 후보가 일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이 수도 서울에서 표밭 따지기에 나서는 동안 제3지대는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에서 새로운 미래는 노동계와 만남을 통해 비례대표 선거에 방점을 찍은 조국혁신당은 선명한 메시지로 존재감을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총선 관심 선거구를 소개하는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청년 유권자의 비중이 높은 동탄 이신도시 경기 화성을 지역으로 가봅니다. 거대 양당이 내세운 영입 인재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이의 3파전을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이신도시 주민들이 즐겨 찾는 호수공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북쪽 동탄 1신도시와 같은 선거구였지만 새 아파트 입주민이 늘면서 이번엔 주변 5개 동만 화성을 지역구로 묶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22만여 명, 평균 나이는 34.7세로 전국 평균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근처 반도체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직원이 많고 화성 시민보다 동탄 주민이란 정체성이 강한 젊은 유권자들은 교통과 자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 대 보내면은 뭐 30분, 40분씩 이렇게 기다리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숫자 이제 학교 수도 많이 딸리고 아주 저 멀리 막 2km 넘게 이제 이렇게 통학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거대 양당이 나란히 전략 공천한 정치 신인들 역시 앞다투어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너도 나도 수도권 전철을 끌어오고 교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민주당 영입 인재 공영훈 후보는 여기에 일자리 공약을 더해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기업인 경험을 살려 동탄을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을 융합한 혁신산업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8년 동안 여기에 아주 자주 내려와서 일을 했고요. 화성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역사를 같이 했다. 앞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원 출신 국민의힘 영입인재 한정민 후보는 동네에서 10년을 산 진짜 동탄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퇴근 교통난을 몸소 겪어봤다며 집권 여당의 힘으로 공약을 실현할 후보는 자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반도체 특성화고 같은 것들 만들어서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를 높여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 인재가 되고 싶으면 화성으로 유학을 오는, 동탄을 유학을 오는. 화성을은 지난 3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 현역 이원욱 의원에게 내리 압도적인 승리를 안겼습니다. 선거구 조정을 고려해 동네별로 따져봐도 이 의원은 4년 전 모든 동에서 6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격차가 줄긴 했지만 민주당 우세는 여전했습니다. 지난달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 의원은 동탄 1신도시가 주축인 신설지역구 화성정 출마를 선택했고 화성을엔 이준석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파십시오. 동탄의 선거와 공약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건 자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교통과 교육, 문화의료 3대 허브로 정비해 경기 남부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간 경쟁이 없는 정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중앙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아주 유효한 대안이 될 것이고요. 거대 양당이 전략적으로 투입한 새 얼굴과 수도권에 새바람을 불겠다는 제3정당 대표 가운데 화성을의 젊은 표심은 어디로 기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9입니다.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다른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전 부원장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과거 자신의 옥중 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A4 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옥중 서신에서 자신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사원평정 이름으로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조만간 피해자들과 함께 대규모 집단 소송을 예고했고 쿠팡 측은 범죄 행위를 비호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현직 쿠팡 직원 16,000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이른바 PNG 리스트입니다. 사원평정이란 항목에 붉은색 글씨로 분류되면 실제 쿠팡 채용에서 배제됐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전직 쿠팡 직원 김준호 씨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사원평정 명단에 방송사 기자 등 언론인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블랙리스트인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대상자들 자세히 보고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단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원평정에 오른 경우를 많이 봤다며 억울하게 채용해서 배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 문건은 인사팀 누구나 확인 가능한 쿠팡 내부 문서였다며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PNG 리스트가 출처 분명의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해당 문서는 인사팀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쿠팡 대책위원회는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와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 16,0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조만간 집단 고소와 대규모 공익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로하고 제기한 사람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지금 쿠팡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중에 먼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단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고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회사의 영업기밀 자료를 탈취한 범죄자들을 공익제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평가절하하고 기자회견도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쿠팡 대책위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계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쿠팡 측 맞고발에 나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만남을 갖고 공매도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는데 공매도 예외 허용을 두고 이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관련 각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안을 갖고 이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해서는 좀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MMLP의 그 공매도를 우선 중단을 하고 이 사항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금융투자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는 불가피할 뿐더러 만약 이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투자자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차익 공매도와는 다르게 투자자가 좋은 가격에 ETF를 매도할 수 있게 하는 차익 공매도입니다. 만약 ETF LP의 차익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LP는 ETF에 대한 해지 매매가 불가능하며 ETF 매수를 하기 어려워지고 특히 지난해 10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주식이 본인 동의 없이 장내 매도된 건을 두고는 토론자 간 언쟁이 오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불법 공매도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개인 투자자 측 주장과 사실이 아니라는 증권사 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좀 섭섭한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고 또 한편 제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섭섭한 거 없습니다. 뭐 섭섭하기는 뭐가 섭섭합니까? 네. 아니 불법한 행위가 있다고 얘기한 거지. 그거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신한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모두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담보 비율을 130% 또는 140%로 통일해야 됩니다. 상한 기간도 90일로 통일하고 상한 후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됩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당국이 실효적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보면 한 4-5개 정도의 어떤 가능한 방안, 최근에 이제 그 선택지를 좀 줄여서 한 2-3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하고 있고 한 달호가 됐건 2달호가 됐건 어쨌든 저희가 6월까지 상반기 내에 다만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과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됨에 따라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태영건설을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늘면서 자본 잠식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 잠식은 워크아웃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신속한 기업 개선 계획 수립과 출자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경영 정상화를 빠르게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본 잠식이 발생해도 워크아웃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도 원래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던 기업 개선 계획 의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참고 자료를 내고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오늘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초콜릿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카카오 원산지마다 흉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전 세계 카카오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우 등의 기상이변과 병충해가 이어지면서 카카오 농사가 잇따라 흉작을 빚고 있습니다. Quand tu pommes pas le champ sitôt et quand ça vient, ça prend ton champ, tu peux rien avoir. Et quand ça noircit ton cacao, il n'y a pas de poids. Les cacao pourrissent pendant que tu n'as pas encore cueilli le cacao. Voilà pourquoi il faut vite pomper le champ. 카카오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는 늘면서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코아 선물 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운 1톤에 6,000달러 선까지 훌쩍 뛰어오르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나무의 특성상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성목이 돼서 많은 그 열매가 달리는 그런 기간까지는 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량 증가에 맞춰서 이제 공급량 증가가 바로 이어지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콜릿 제품을 만드는 식품업계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료값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원료 가격 인상 부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남미 등 대체 수입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제품 가격 인상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코코아 생두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일부 낮췄지만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빨라지는 기후변화로 카카오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값싼 초콜릿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 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3일 찬성 523표, 반대 46표, 무효 49표로 AI법을 통과시켰습니다. AI법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 AI와 같은 생성형 AI를 규제해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군 당국이 유사시에 적 지휘부 제거 임무를 맡은 한미 특수부대 요원들의 타격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최대 야외기동 훈련과 함께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특수전 요원들이 헬기를 이용해 적진 깊숙이 침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적 지하 벙커와 요새, 유사시 적 수뇌부 제거 임무를 맡은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입니다.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 전단, 공군 항공관제팀, 미 육군 제1특전단 등 240여 명이 팀을 이뤘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훈련에 땀을 쏟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부대로서 유사시 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하는 세계 최강의 특수전 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강 끝! 안 되면!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한미 특수부대의 특수정찰, 내부 소탕 전술 등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군도 7개 비행부대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15K 등 공군 전력 2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항공 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 이동 중인 지휘부 등을 포착한 뒤 적의 공격전에 격파하는 훈련입니다. 지난해보다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 종료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차관급 협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의 제2차 한 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측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가자지구를 방문해 지상과 지하 모두에서 대단한 작업이 진행됐다며 우리 군은 구석구석까지 진격했고 결국엔 테러범에게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4일간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선 방해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전선의 주도권은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 라잔 하늘에
비행기 모양의 드론이 굉음을 내며 날아갑니다. 정유시설 위를 선회하는가 싶더니 목표물로 돌진해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Вот эта первая локация загорелась, и вон она вторая горит уже. 같은 날 이곳 말고도 러시아 본토 석유시설 두 곳이 비슷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벨고로드 시내도 표적이 됐습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아파트 유리창들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손잡은 러시아 민병대 3개 그룹은 러시아 남부 국경을 넘어 전투를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국경과 러시아 본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는 푸틴의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면서도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러시아가 쥐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Главная цель, я в этом не сомневаюс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если не сорвать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в России, то хотя бы как-то помешать нормальному процессу. 우크라이나 군은 앞으로도 장거리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민병대 측은 러시아 대선을 언급하며 가장 흥미로운 일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겨냥한 추가 공격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전체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로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어 18일 의대 교수 대상 회의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태도, 행동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과 의대 교수들이 오는 주말 집단 사직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 의대 비대위원장은 어제 교수 90여 명과 2시간 동안 긴급 임시총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사법 조치가 취해지면 이들을 가르치는 게 사명인 교수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사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조직강화위원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또 내일은 김 비대위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림대 의대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80여 명에게 유급이 통보됐습니다. 대학들이 휴학을 허락하지 않고는 있지만 결석 일수가 허용치를 넘어서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가 어려워서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생이 제출한 정식 휴학 신청서가 5,900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새 휴학 신청자가 500명 넘게 늘면서 휴학계 제출 비율도 31.7%로 뛰었습니다. 의대협은 임시총회에서도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데 결의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가 제안한 대화를 사실상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부한 겁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대학엔 대규모 휴학 허가 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주호 부총리도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을 만나 수업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 복귀를 독려해 주시고 또 멈춰 있는 의과대학 수업 역시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학도 마냥 개강 일정을 연기할 수만도 없는데 상황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채 수업이 정상 시작되면 출석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등록금 반환 요구 민원에 내년도 학사 운영 차질이 생기는 데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이번 집단 휴학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림대학교에서 의대생 80여 명에게 결석 일수 초과를 이유로 유급을 통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집단 유급 사태는 점점 확산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을 검증하는 YTN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면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수십조 원에 달할 재원 마련 방안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총선 공약을 발표하던 지난 1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땅 위에 있던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빈 윗부분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때문에 개발이 더뎠던 지역을 주변부와 함께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철도가 정말 지하화돼서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멋져질 것 같아요. 여기에 아기자기한 상가들이 들어오고 여기 사람들이 산책하고 이 주변을 마음대로 오가고. 바로 이튿날 민주당은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용적률,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GTX, 일반 철도 등 도심 구간이라면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며 규모 면에서 여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철도 때문에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양당 모두 같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건 결국 지역 개발이 곧표로 이어질 거란 계산 때문입니다. 개발 이슈로 주변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노린 건데 양당의 지하화 주요 노선은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양당 모두 사업 비용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는데 민간 자본 유치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부지를 개발하며 나오는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별도 예산 투자는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 유치에 의해서 과거에는 조금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 자체가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경제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성이 적어 민간 자본이 들어올 유인이 적은 데다 부지 자체가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하화 사업도 비용 문제로 좌초된 사례가 많은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민간 자본에만 기대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입지 자체의 토지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그런 공사 비용을 충당할 곳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전국의 모든 지상철 구간이라든가 뭐 좀 과다한 느낌이 있는 여야가 구체적인 계획보단 개발 이익을 앞세운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면서 선거를 의식한 공연불 공약에 그칠 거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월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모두 후보들의 막말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표시 메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표면 논란 경로 끝에 공천이 유지된 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조태우 후보와 관련해 민주당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난리 세웠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발언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도 후보의 입장 변화를 고리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헌법 정신을 인정했고 여기에 현역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한 점을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조태우 후보의 현재의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 우선 그것이 가장 컸고요. 민주당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 과거 목발 경품 발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7년 유튜브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북한 관광단지 이야기를 나누다 DMZ에 들어가 경품을 내면 된다며 발목줄에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하나씩 주는 거라고 발언한 겁니다. 이후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막말과 욕설로 가득한 정봉주 후보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총선에 나선 후보의 가치관과 인식이 끔찍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산 수영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장해찬 후보는 지난 2014년 이른바 난교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대전 서구갑 조수현 후보는 과거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듯한 SNS 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비명계의 박광온 전 원내대표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월 총선 최대 승부처로 수도권과 중도층 등 이른바 스윙보터가 꼽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설화 입단속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올해부터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에게 동료 평가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불을 끄고 환자를 구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동료 평가 도입이 자칫 현장 안전을 위협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전국 소방관들은 올해부터 동료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같은 부서에서 일한 근무자들이 무작위로 선정돼 동료의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료 평가 내용은 지나친 비방과 비난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공개됩니다. 결과에 따라 등급은 4단계로 매겨지고 성과급 지급의 일정 비율 반영됩니다.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를 통해 역량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게 인사혁신처가 전체 국가직 공무원에 처음 의무화했습니다. 경찰에선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방관 사이에선 업무 특성을 이유로 우려가 나옵니다. 화재나 구급 현장에서 반드시 짝을 지어 근무해야 하는데 동료 평가 결과로 협력과 신뢰가 깨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도 들어가는 화재 온도에 올라가는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데 얘가 잘했네 못했네를 평가한다는 거는 서로 죽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뭐 이간질 시킨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동료 평가가 직원 사이의 경계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화재 진압 등 시간을 다투는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팀워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고요. 저희 내부 게시판에도 현재 지금 반영된 동료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게시가 되고 있고 소방청은 처음 도입된 만큼 일부 우려가 예상된다며 동료 평가가 마무리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을 깬다는 걱정에 대해선 동료끼리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할 수 있어 팀워크 향상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의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렸는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황모 씨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때린 장애인 단체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1조 원대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융합발전위원회는 어제 한덕수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15%에서 30%까지 차이가 있으며 올해 제작된 작품부터 적용됩니다. 3월 14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지역구 후보를 정하기 위한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4파전을 벌이는 부산 북을과 안철수계 김도식 전 서울부시장과 오세훈계 이창근 전 하남 당협위원장이 대결하는 경기 하남을 등이 그 대상 지역구입니다. 또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강세 지역 5곳에 재원한 국민 추천 후보 면접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충청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 대표는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를 잇따라 방문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또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나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계획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4일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중심으로 11일 동안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해왔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또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 형수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받는 황 씨 형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주 이집트 한국문화원이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을 맞은 현지의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한국문학의 달 행사를 엽니다. 문화원은 한 달간 한국 이야기를 주제로 한국의 전래동화를 아랍어로 소개하고 전래동화책 전시와 DVD 상영회도 개최합니다. 오는 27일에는 이집트에서 드라마로 제작돼 올해 라마단 특집으로 방영되는 소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를 쓴 홍부용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엽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포근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여기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한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속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묻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도, 부산 6.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4월 초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6도, 대구 1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